내 이름은 한수연. 61다.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미술사를 가르쳤고 3년 전 정년 퇴임한 후로는 명예교수라는 실체에 없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 삶은 내가 사는 이 집을 닮았다.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책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클래식 LP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행하며 모았던 작은 도자기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고상한 취향을 뽐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오직 차가운 침묵과 희미한 먼지 냄새만이 감돌 뿐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나의 시간은 그가 떠난 그날 이후로 액자 속에 갇힌 풍경화처럼 멈춰버렸다. 나의 하루는 규칙적인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요한 섬을 지키는 일과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두꺼운 학술지를 읽는다. 점심은 간단한 샐러드나 영양의 균형만 맞춘 맛없는 찐 채소로 해결한다. 저녁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 삼아 홀로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창밖의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고 아이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다. 나는 그 모습을 마치 수족관의 유리병 너머를 보는 것처럼 무심하게 내려다본다. 한때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기억은 잉크와 종이 그리고 캔버스 위의 물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내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게 깨어 세상을 분석하고 사유하는데 내 육체는 멋대로 늙고 멋대로 삐걱거리며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 내 몸은 더 이상 내 영혼을 담는 신전이 아니라 낡고 녹슬어가는 무거운 갑옷일 뿐이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낡은 육체에 새들어 사는 위태로운 세입자일 뿐이었다. 나의 이 무채색의 일상 속에도 아주 작은 생명이 하나 있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동양란 화분. 1년 전 딸 미니가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무관심 속에서 그 난초는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잎은 누렇게 변했고 뿌리는 썩어 문드러졌다. 미니는 올 때마다 엄마, 저거 그냥 버려. 보기 흉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 다 죽어가는 난초에게서 어쩌면 나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겉은 이미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 깊숙한 곳에는 아직 아주 작은 희미한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나는 매일 아침 아주 조금씩 그 마른 뿌리에 물을 주었다. 먼지가 쌓인 잎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 작은 화분을 향해 말을 걸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렴. 봄이 오면 너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싹 마른 뿌리 사이에서 아주 작고 연한 연두빛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 작은 새싹은 내 잿빛 세상에 켜진 아주 작은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여린 싹을 어루만졌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생명은 이렇게 끈질긴 것이야. 그날 오후 나는 아주 오랜만에 옛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보았다. 남편과의 신혼여행 사진,
딸 미니의 어린 시절 사진. 사진 속에 나는 언제나 책을 들고 있거나 박물관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지적이고 단정한 모습.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였다. 그곳에는 다른 사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20살의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금의 내가 아는 나가 아니었다. 사진 속의 나는 몸에 꼭 붙는 검은색 러타들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군살 하나 없는 팔과 다리는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강인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무용실의 거울 앞에서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치열한 희열과 순수한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그랬다. 나는 한때 춤을 추던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미술사학도가 아닌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나의 온몸은 언어이자 표현 도구였다. 나는 내 몸의 모든 근육과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나의 몸짓으로 이야기했다. 그때의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부상과 함께 너무나 쉽게 꺾여버렸다. 졸업 공연을 앞두고 연습 도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의사는 내게 더 이상 격렬한 춤을 추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몸으로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나는 벙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춤을 포기하고 미술사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몸 대신 머리로 세상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나의 도피처였다. 나는 의식적으로 내 안에 육체적 열정을 억누르고 지적인 세계 속에 나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꽤 성공적인 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내 영혼의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의 젊은 나를 어루만졌다. 저토록 뜨겁고 저토록 치열했던 나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뻣뻣하게 굳은 관절과 희미해진 기억뿐이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앨범을 덮었다. 나의 과거를, 나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귓께는 잊고 있던 음악 소리가 맴돌았고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잊고 있던 춤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희미한 통증과 함께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 무기력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주 작은 문이라도 좋으니 이 고요의 잿더미 속에서 나를 꺼내줄 그런 문이 열리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동네의 작은 요가원에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아주 과감하고도 낯선 송일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결심은 딸 미니의 성화에 못 이긴 척 항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며칠 뒤 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내 대한 걱정과 아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허리는 좀 어떠셔? 아직도 병원 갈 생각 안 하시는 거야? 괜찮다. 늘 있던 통증인데 뭘 그리 유난이니? 엄마, 그걸 괜찮다고 말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나. 내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상가의 요가원이 하나 새로 생겼대. 시설도 깨끗하고 강사도 아주 실력 있다던데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한 시니어 재활 요가 수업도 있다더라. 내가 끊어줄 테니 제발 좀 다녀봐. 응. 나는 마지못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나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딸의 등살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요가 수업 첫날,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낡은 운동복을 꺼내 입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나이 든 내 몸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색의 옷을 골랐다. 딸이 등록해준 요가원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코끝으로 낯선 향 냄새와 여러 사람의 땀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몸에 꼭 붙는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저마다 완벽한 몸매를 뽐내며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젊음과 활기는 나와는 다른 종족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박물관에 있어야 할 낡은 유물이 실수로 번쩍이는 쇼핑몰 한가운데에 놓인 듯한 극심한 이질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나는 이대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수강료를 지불한 딸의 얼굴이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탈의실로 향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는 교실 맨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매트를 깔았다. 은은한 명상음악이 흐르고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강사가 교실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을 카이라고 소개했다. 자, 그럼 오늘의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가다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호흡을 하려 했지만 내 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수업은 내가 따라하기에는 벅찬 동작들의 연속이었다. 고양이 자세, 코브라 자세, 이름도 생소한 동작들을 흉내내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 우스꽝스럽게 비쳤다. 젊은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물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나의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릴 뿐이었다. 뻣뻣한 허리,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내 의지를 배신하는 무릎. 나는 내 몸뚱이가 내 영혼을 가둔 밉고 지긋지긋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문제의 순간은 아도 무카 스바나사나, 즉 견상 자세를 할 때 찾아왔다. 엉덩이를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상체와 하체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자세. 하지만 나의 뻣뻣한 등과 허벅지 뒤쪽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내 모습은 우아한 삼각형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크자 모양에 가까웠다. 수연님. 바로 그때 카랑카랑한 강사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움찔했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를 정면으로 들킨 기분이었다. 그는 내 매트 옆에 소리 없이 와서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을 빼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나는 그의 말대로 하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손이 내 등 아래쪽 굳어있던 허리 위에 얹혔다. 나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그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하던 그런 기계적인 터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듯 정확하고 단호하며 거침이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나의 굳은 허리를 지그시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넓게 펼쳐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찌릿하고 뜨거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더 높이 끌어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바퀴에 닿았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의 모든 감각이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과 상관없이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그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나의 척추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 몇 초의 시간은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내게서 손을 떼었을 때 나는 마치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매트만 내려다보았다. 내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내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세차게 뛰고 있었다. 수업의 마지막 순서는 사바사나, 즉 송장 자세였다. 모든 수련을 마치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하는 시간. 하지만 나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눈을 감자 방금 전에 그 강렬했던 감각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내 허리를 누르던 그의 단단한 손의 압력, 내 어깨를 펼쳐주던 그의 넓은 손바닥의 온기, 그리고 내 혀를 간지럽히던 그의 뜨거운 숨결까지. 내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낡고 무기력한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느끼고 반응하고 그리고 욕망하고 있었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61살의 늙은 내가 손잡벌의 젊은 남자의 손길 하나에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리다니. 수업이 끝나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치듯이 요가원을 빠져나왔다. 카이의 얼굴을,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회색빛 아스팔트, 무심코 지나치던 가로수,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흑백 텔레비전만 보다가 갑자기 총천연색 HD 화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나의 닫혀있던 모든 감각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나는 나의 고요한 성, 나의 박물관 같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지적인 책들의 향기는 고루한 먼지 냄새처럼 느껴졌고, 고상한 클래식 음악은 생명력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을 가득 채우던 고요함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나의 허리 위에 얹어 보았다. 바로 그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에.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몸은 40년간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난 야수처럼 낯선 흥분과 에너지로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최강민, 아니 카이라는 이름의 그 젊은 요가 강사, 그의 그 과감한 터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과감한 터치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은 변했다. 처음 며칠간은 혼란스러웠다. 내 몸에서 일어난 그 강렬한 반응이 부끄러워 요가원에 다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그날의 기억을, 그 짜릿했던 각성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뻣뻣했던 허리의 통증이 아주 조금은 가신 것 같았고, 늘 무겁기만 하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다시 찾아온 고요였다. 이전에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내 집의 침묵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의 벽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 그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내 몸의 주인이 되는 법을 그에게서 배워야만 했다. 나는 다시 요가원을 찾았다. 카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차분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의 그런 태연함 덕분에 나는 어색함을 떨치고 다시 매트 위에 설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요가는 나의 종교가 되었다. 나는 거의 매일 요가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내 몸은 그의 지도 아래 서서히,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의 이름을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내 안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변하자 나의 일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맛없는 샐러드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잃었던 미각이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먼지 쌓인 책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다. 대신 햇살 좋은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의 냄새와 흙의 감촉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닫혀있던 오감이 돌아왔다. 카이는 단순한 요가 강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멘토이자 나의 영적인 안내자였다. 우리는 수련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요가의 철학에 대해 아사나가 단지 육체의 수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평생을 연구해온 미술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로댕의 조각에 담긴 인간의 고뇌와 요가의 비라바드라사나에 담긴 용맹함이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했다. 수연님 안에는 아주 강인하고 아름다운 무용수가 잠들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몸의 움직임이 평범한 초심자의 그것과는 달라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우아함이 느껴져요. 나는 앨범 속의 낡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20살에 춤추던 나의 모습.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역시 그 무용수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군요. 이제 그녀를 다시 깨울 시간입니다. 그의 말은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두려움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늙고 쇠약한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젊음의 가능성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딸 미니에게서 왔다. 엄마, 요즘 너무 좋은 일만 있으신가 봐. 목소리가 아주 밝아지셨네. 그럼 엄마, 요즘 요가 배우는데 아주 재밌단다. 몸도 건강해지고. 요가,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굳어졌다. 나는 그냥 허리 아프다고 해서 몇 번 다니시는 줄 알았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연세,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딸은 나의 변화를 건강이 아닌 나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서운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진짜 문제는 사위인 정서방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주말에 우리 집에 들렀다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몸에 붙는 운동복을 입고 땀 흘리며 스트레칭을 하는 나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품이 없는 늙은이의 주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날 이후 민희의 전화는 더욱더 잦아졌다. 엄마, 정서방이 그러는데 그 요가 강사 너무 젊은 남자라며 엄마한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거 아니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데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 민희야,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카이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야. 엄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문제야. 제발 나이에 맞게 좀 행동해. 응, 남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 그냥 조용히 교양 있게 책이나 읽으면서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걱정을 넘어선 짜증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내 딸이 나의 변화와 행복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나를 재단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요가원에서 1주년을 기념하여 작은 발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였다. 카이는 이 발표회를 위해 아주 특별한 요가 아트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아사나의 나열이 아닌 음악과 조명, 그리고 감정 표현이 어우러진 한 편의 무용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를 지목했다. 수연님, 이번 발표회에서 저와 함께 이 인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내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본 수연님의 몸 안에는 그 어떤 젊은 수련생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연륜과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오직 수연님만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그 무용수를 세상 밖으로 다시 꺼내 보여주세요. 스스로를 위해서요. 나는 흔들렸다. 무대에 선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올가매는 모든 편견과 나 스스로 만든 한계에 맞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부터 나와 카이는 발표회를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에 매달렸다. 그는 나를 위해 나의 몸에 맞는, 그러면서도 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무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몸을 맞대며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교감하는 예술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민희와 정서방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발표회라니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시겠다고. 제발 그만둬. 아빠 명예에 먹칠하는 짓이야.
정서방이 장모님 때문에 창피해서 회사도 못 다니겠다고 난리야. 민희야, 이건 네 아빠의 명예와는 상관없는 엄마의 인생이야. 엄마 인생, 그게 무슨 엄마 인생이야. 그 젊은 요가 강사한테 홀려서 노망이라도 드신 거 아니냐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볼 줄 알아. 달각.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수화기를 든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딸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은 차가운 분노와 오기로 변해 내 안의 불꽃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래, 좋다.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해라. 나를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노망난 여자라고 말해라. 나는 반드시 그 무대 위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몸이, 나의 인생이 결코 당신들의 편견 속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재탄생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나의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투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딸 미니와의 전화통화는 내 심장에 박힌 차가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40년 전 나를 핥히었던 그날의 유리 조각만큼이나 날카롭고 아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때의 나는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상처를 분노의 연료로 삼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기로 결심했다. 내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의 시선은 더욱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나를 옥죄어왔다. 그 배후에 나의 사위 정서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늙어가는 고고한 미망인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되찾고 생명력으로 빛나는 한 명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그리고 나의 재산을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시기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나의 재탄생은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는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소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통해서였다. 며칠 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영애와 점심 약속을 가졌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이상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수연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별일 없어. 그냥 요가 좀 열심히 했더니 살이 빠졌나 보지. 요가,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미니한테 얘기 들었어. 너 젊은 요가 강사랑 아주 가깝게 지낸다며, 심지어 무슨 발표회까지 한다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축하가 아닌 걱정을 가장한 비난이 서려 있었다. 영애야, 그게 무슨... 수연아, 우리 사이에 뭘 숨겨.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얼마 전에 동창들 모임에 나갔는데 네 얘기가 나왔어. 정서방이 아주 힘들어한다더라. 장모님이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집안 망신은 물론이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게 생겼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서방, 그 인간이 이제는 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쓴 것이다. 그 요가 강사, 신분이 아주 불분명한 사람이라며 어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여자들, 특히 돈 많은 과부들만 골라서 등쳐먹는 제비라는 소문도 있더라. 수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가 똑똑한 건 알지만 외로운 사람 마음 파고드는 사기꾼들은 정말 무서운 법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친구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들은 정서방이 꾸며낸 악의로 가득 찬 거짓말이었다. 카인은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가 내게 돈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주는 비싼 선물들을 늘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봤자 소용없을 터였다. 그들은 이미 돈 많은 늙은 과부와 그녀를 유혹하는 젊은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프레임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의 진심은 그들의 편견 앞에서 힘을 잃고 왜곡될 뿐이었다. 영애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알아? 알아? 내 마음 알아? 그녀는 나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그날의 점심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마저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 때문에 나랑 정서방 이혼하게 생겼어. 이모님한테까지 전화 와서. 엄마 이상한 소문 다 들었다고. 나보고 엄마 좀 잘 챙기라고. 난리야. 도대체 왜 그래? 정말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내 딸은 완전히 정서방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꾸민 음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나의 잘못된 행동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거나 변명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나의 몸으로, 나의 무대로 증명해 보일 뿐이다. 그날 저녁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요가원을 찾았다. 내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카인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수련이 끝난 후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수연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가족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오해하고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나의 사위가 있다는 사실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은 나의 아픔을 온전히 빨아들이는 듯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그 역시 나를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떠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랬군요.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수연님, 이건 수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수연님이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니. 네, 그들은 낡은 틀에 갇혀 있던 수연님이 마침내 그 틀을 깨고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오르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당신의 사위라는 사람은 당신의 자유가 자신의 탐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고, 당신의 따님은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겠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걱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내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과도 같았다. 수연님,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게,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그들의 편협한 시선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처음 내 허리를 만졌을 때처럼 뜨겁고 단단했다. 저는 언제나 수연님 곁에 있을 겁니다. 스승으로서, 파트너로서, 그리고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는 단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습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우리는 단순한 동작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몸짓 하나하나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나의 동작에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분노와 나 자신을 되찾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그의 동작에는 나의 그런 투쟁을 지지하고 나의 아픔을 감싸안는 따뜻하고 단단한 믿음이 담겼다. 우리의 이 인문은 이제 단순한 요가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한 마리 불사조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날갯짓이었다. 발표회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그 무대에 서고 싶었다. 나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그 무대 위에서 나는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 한수연이라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내 삶에 대한 가족의 공격은 이제 소문을 넘어 직접적인 최후 통첩의 형태로 날아들었다. 요가 발표회를 불과 이틀 앞둔 날 저녁이었다. 나는 그날도 카이와 함께 마지막 연습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의 이 임무는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 있었다. 동작과 동작 사이의 연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다음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의 호흡은 어느새 하나의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땀에 젖은 채 요가원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딸 미니였다.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그 애가 퍼부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다시 귓가에 박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감정이 완전히 소거된 로봇 같았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녀가 말했다. 방금 정서방이랑 길게 얘기 나눴어. 그리고 우리 최종 결정을 내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 만약 그 발표회라는 거 무대에 정말로 서시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아, 정서방 말로는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래.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요가 강사라는 남자한테 단단히 홀려서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라도 엄마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대. 만약 엄마가 계속해서 이런 일탈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서방이 엄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어. 성년 후견인 나를 스스로의 재산조차 관리할 수 없는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로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사위는 이제 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재산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딸은 그런 남편의 곁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동조하고 있었다. 미니야,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니? 내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 나왔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 속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왜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제발 그 발표회 나가지 마. 그리고 그 남자랑도 당장 헤어져.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응, 엄마. 제발. 그녀는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절규에 불과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니야, 나는 무대에 설 거다. 엄마, 그리고 만약 그게 너와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내 유일한 핏줄,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딸과의 인연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필사적으로 참았다. 수연님, 곁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카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괜찮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이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도,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는 내 딸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나는 서랍 속의 낡은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20살에 춤추던 나의 모습, 사진 속의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오직 자신의 몸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다시 한번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시 한번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뜨겁게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의 그 작은 소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기였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나를 늙고 병든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는 세상. 나의 변화를 노망과 일탈로 매도하는 가족. 나는 그들 모두에게 보란듯이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내,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장모가 아니다. 나는 나 한수연이다. 그리고 나의 몸은, 나의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마지막 연습을 위해 요가원을 찾았다. 내 얼굴을 본 카이는 내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결심이 서셨군요.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망설임은 없어요. 그날의 연습은 그 어떤 때보다도 완벽했다. 나의 몸짓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불사조의 처절한 날갯짓과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카인은 나의 그런 움직임을 말없이 그러나 온전한 신뢰의 눈빛으로 받쳐주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자 나의 유일한 동지였다. 수연님, 연습이 끝난 후 그가 말했다. 내일 무대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수연님 자신만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무용수를 위해,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난 새로운 당신을 위해 춤추세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당신의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발표회 당일이 밝았다. 나는 옷장 앞에서 내가 입을 무대 의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이 아니었다. 내 몸의 선과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흰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그러나 정성껏 화장을 했다. 젊어 보이기 위한 화장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 서는 자의 예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알던 늙고 무기력한 한수연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슬픔과 상처를 딛고 자신의 마지막 투쟁을 준비하는 고요하고 강인한 한 명의 전사가 서 있었다. 나는 요가원으로 향했다. 발표회가 열리는 작은 소극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대 뒤 좁은 대기실에서 내 순서를 기다렸다. 다른 젊은 수강생들의 긴장된 얼굴과 들뜬 목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해야만 한다. 다음 순서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카이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무대입니다. 카이 선생님과 한수연 회원님께서 함께 꾸미는 요가 아트 불사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무대 옆 어두운 조명 아래에 섰다. 객석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나를 응원해줄 내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진짜 모습이 함께 숨쉬고 있었으니까. 나는 무대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나의 마지막 무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아주 느리고 신중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마치 신문실의 그것처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눈앞의 객석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60 넘은 할머니가 뭘 하겠다는 거지? 라는 식의 감출 수 없는 회의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나의 실패를, 나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기대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내 심장 소리만이 귓게 울렸다. 두려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선 이 무대에서 한낱 웃음거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차가운 뱀처럼 내 발목을 감아왔다. 바로 그때 무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카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무대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칠흑 같은 내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켰다. 그렇다. 나는 그들을 위해 춤추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춤춘다. 40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20살의 그 소녀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그 잿더미를 뚫고 나오려는 61살의 나를 위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약속된 음악의 첫 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나의 춤은 고요한 명상 자세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나의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상징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우아하며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고독과 멈춰버린 시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면서 나의 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첫 동작들은 뻣뻣하고 단절되어 있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그것은 낡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나의 절망을 표현하는 몸짓이었다. 객석에서 아주 작은 실소와 수군거림이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상체를 숙여 아르다 우타나사나 자세를 취했다. 내 등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굽어 있었다. 나는 그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이어진 차투랑가 단다사나, 팔의 힘만으로 온몸을 지탱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세. 내 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연약하고 낡고 위태로운 나의 모습.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연장 뒤쪽의 문이 열리며 두 개의 인형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내 시야의 한쪽 구석으로 들어왔다. 내 딸 미니, 그리고 내 사위 정서방. 미니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정서방의 얼굴은 나를 향한 노골적인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등장을 확인하는 순간 내 호흡이 멎었다. 애써 쌓아 올렸던 집중력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내 몸을 지탱하던 팔의 힘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균형을 잃고 쿵소리를 내며 무대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만 나의 움직임은 멈췄다. 객석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안쓰럽다. 쯧쯧. 그들의 비웃음과 동정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나의 도전은 결국 한편의 희극으로,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무대 옆의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한 한 줄기 시선이 느껴졌다. 카이였다. 그는 소리내어 나를 응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저들의 시선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불사조를 다시 깨우세요. 그의 그 작은 몸짓이 내 안의 마지막 남은 불씨를 다시 거대한 화염으로 되살려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딸과 사위의 얼굴을, 객석의 모든 시선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대신 나는 20살의 나를 떠올렸다. 땀 흘리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치열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다시 일어선 나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린 것처럼
자유롭고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비라바드라사나를 취했다. 나의 팔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전사의 활처럼 팽팽하고 힘이 넘쳤다. 나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나는 정면을,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춤은 이제 나의 삶의 서사가 되었다. 억압되었던 과거의 아픔을 상처 입은 짐승의 몸짓으로 표현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위태로운 균형 잡기 동작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의 날갯짓을 나는 나타라자사나를 통해 하늘을 향해 내 몸을 활짝 펼쳐냄으로써 표현했다. 그것은 단순한 요가 동작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였다.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나 비웃음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숨막히는 정적과 경이로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히 몰입된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61살 늙은이의 재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발현되는 거룩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나는 공연장 뒤편에 서 있는 내 딸 미니를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짜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를,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자의 깊은 참회와 존경의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의 공연은 화려한 기교나 고난도의 동작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와 아주 편안한 파드마사나로 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내 얼굴 위로 단 한 줄기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내렸다. 얼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객석의 한쪽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공연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들이 온 마음을 다해 보내는 뜨겁고도 진심 어린 환호와 갈채였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충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마침내 나의 몸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있었다. 나의 재탄생은 그렇게 온 세상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마지막 명상 자세를 끝으로 내 인생의 가장 길고도 짧았던 10분간의 공연이 막을 내렸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치 따뜻한 파도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40년 전 무용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었다.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로 돌아오자 카이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넸다. 제가 본 그 어떤 아사나보다도 오늘 수연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 어떤 찬사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를 보며 고마움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며 대기실로 뛰어들어왔다. 내 딸, 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엄아. 그녀는 내 앞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내 옷자락을 붙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엄마가 그렇게 빛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말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원망과 서운함이 딸의 그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일어나, 민희야. 남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엄마, 나 용서하지 마. 나는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 내 남편,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말만 믿고 엄마를 나이 들어 주책 떠는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는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며 사위 정서방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노인네 앞에서 꼴사납게. 그는 민희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붙였다. 장모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름하셔서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장모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여보, 그만해. 민희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이제 그만해. 내가 다 봤어. 무대 위의 엄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했는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야. 당신이 틀렸어. 자신의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자. 정서방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감춰왔던 추악한 본성이 터져나왔다. 내가 틀렸다고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는군. 저 노인네가 저렇게 기운 차리고 나다니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저 많은 재산 저러다 그 요가 논팽이한테 다 갖다 바치면 어쩔 건데. 저건 우리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란 말이야. 내가 왜 이딴 모욕까지 참아가면서 당신 어머니 비위를 맞춰주는지 알아. 다 저 돈 때문이라고. 그의 마지막 절규는 그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그의 탐욕스러운 진심은 민희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민희는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아. 그날 나의 딸은 자신의 남편에게서,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그 모든 굴레에서 마침내 독립을 선언했다. 정서방은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파멸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나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비로소 마음 편히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나의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고 있었다. 나의 공연은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 내 공연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의 시니어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다. 61세 요기니의 기적 같은 무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불사조 등 과분한 제목들이 붙은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며칠 뒤 나는 한 문화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내가 만약 노년층을 위한 요가 스튜디오를 열 생각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한수연 선생님의 도전은 이 시대의 모든 노년층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그 희망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서울 종로의 한적한 골목,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에 은빛 요가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다. 이곳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오직 50대 이상의 시니어들만을 위한 요가 스튜디오였다. 나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힌 외로운 명예교수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수십 명의 수강생들을 이끄는 존경받는 한수연 원장님이자 사랑받는 수연쌤이었다. 나의 스튜디오는 단순히 요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따뜻한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었다. 스튜디오 한쪽 창계는 1년 전 그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 난초는 모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흰색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다. 자, 오늘은 나무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인생처럼요. 나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수강생들에게 요가의 동작과 함께 내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쁨과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스튜디오에는 나와 카이,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이 스튜디오의 수석 강사였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연님, 카이 선생님이야말로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매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호흡에 맞춰 파트너 요가 동작을 시작했다.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척추를 늘려주는 깊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자세.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이와 성별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가장 깊고 순수한 형태의 파트너십이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의 거대한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은 머리, 주름진 눈가, 하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몸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역사를, 나의 의지를,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나의 집이었다. 나는 비로소 온전히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선 카이를 보며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진짜 두 번째 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